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수십억 원대를 가진 거지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온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소문난 75채가 사실은 10억 원대의 주인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건물 2채, 은행 적금 8억, 주식까지 합치면 정확히 32억 3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평생 그 돈을 모으며 단 한 사람만을 생각했거든요. 바로 제 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되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3년 전 가을이었어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쓰러졌어요. 그 다음 기억은 병원에서 깨어난 거였답니다. 눈을 떴을 땐 하얀 천장만 보였답니다. 어기가 어딘가 둘레둘레 보고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하며 제 침대 옆에서 걱정스럽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길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동안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아들한테 하신 말씀이 저희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었어요. 입원비와 치료비 기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병원을 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다 들렸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치료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아들도 한숨을 쉬면서 며느리한테 대답했어요. 일단 병원비부터 내고 보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2달이 지나니까 병원비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저는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어려워서 간병인까지 필요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런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이렇게 계속 가다간 우리 가정이 파탄날 것 같아. 중학생인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학원도 끊어야 하고 이번 달 적금도 못 넣었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자기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제가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에 아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시골에 괜찮은 요양원이 있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거기 공기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자주 뵈러 갈게요. 아들이 스스로를 달래듯이 저한테 말하는 걸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 엄마는 이해한다.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하지만 아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현실이 그랬으니까요. 일주일 후에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시골 요양원으로 떠났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서울의 우리 집을 뒤로 하면서 말이에요. 차 안에서 제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민호야, 너 잘못이 아니다. 엄마가 몸을 제대로 못 가눠서 그런 거니까. 아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목이 메인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아들이 저를 방까지 모셔다 주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창문으로 보니까 차를 몰고 가면서도 자꾸 뒤돌아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지만 아들이 편해졌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아들은 몰랐죠.
아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시골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낡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서울 집에서 들리던 차 소리도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도 없더라고요. 그냥 조용하고 너무 조용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저는 옆 침대 김할머니예요. 같은 방을 쓰게 된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어요. 고마웠죠. 그래도 누군가 말을 걸어주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박순덕이에요. 아드님이 면회 자주 오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자주 올 거라고 아들이 약속은 했지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네, 올 거예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첫 주가 지나고 아들이 정말 면회를 왔어요. 며느리와 손자들도 함께 와서 저는 정말 기뻤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여기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다. 공기도 좋고 할머니들도 친절하시고 사실은 밤마다 서울 집이 그리워서 잠을 못 잤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없었어요. 괜찮다고 좋다고 말해야 아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밤에 또 올게요, 어머니.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제 또 올까 궁금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이 약속대로 또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며느리 없이 혼자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영희가 아이들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못 왔어요. 괜찮다, 괜찮아. 너라도 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아들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민호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아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어머니 눈에는 다 보였어요. 뭔가 걱정이 있구나 싶었죠. 2달째부터는 면회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한 달 반, 2달로 늘어났거든요. 김할머니, 아드님은 언제 오셨어요? 옆 침대 김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지난주에 왔다 갔어. 요즘 바쁘다고 하면서도 꼬박꼬박 와주더라고. 김할머니 말을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왜 점점 면회 간격이 벌어지는 걸까 싶어서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달은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출장이 좀 길어져서. 응, 괜찮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 달에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도 바쁘고 경기도 안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어머니들, 오늘 면회 온 가족들 보니까 부러워요. 같은 방 할머니들이 창문 너머로 면회 온 가족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덕이 어머니는 아드님이 언제 오실 거예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곧 올 거예요. 바쁘셔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들한테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반년이 지났을 때쯤 아들이 겨우 면회를 왔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고 눈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민호야,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혹시 돈 문제라도 있어?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때 아들이 급하게 말을 끊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아들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들이 말하기 싫어하니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아들의 면회는 점점 더 뜸해졌어요. 석 달에 한 번,
나중에는 반년에 한 번꼴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올 때마다 아들 얼굴은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이 뭔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른 할머니들은 가족들이 자주 와서 이런저런 안부도 전하고 바깥 소식도 들려주는데 저는 점점 바깥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었어요. 순덕이 어머니, 아드님이 요즘 안 오시네요? 바쁘셔서 그래요. 곧 오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3년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기침도 나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회복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양원 원장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한테 연락해야겠다고. 혹시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들이 저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아들이 연락을 못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박순덕 어르신 계신가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원장실에서 저를 찾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어리둥절했어요. 네, 제가 박순덕인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소유 건물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했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일은 제 아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괜히 아들한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며칠 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께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민호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건물을 가져? 그런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그 건물들은 오래전부터 제 명의였지만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그건 옛날에 엄마가 장사할 때 어쩌다 보니 생긴 거야. 하지만 지금은 별로 가치도 없을 거고.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어요? 무슨 장사요? 아들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응, 오래전 일이야. 작은 식당 하나 했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일로 건물을 갖게 되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낡아서 돈 될 것도 없을 거야. 사실은 그 건물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한테 그런 말 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또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보증을 서준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민호야, 얼마나 큰 문제야? 몇 억이에요, 어머니.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40이 넘은 아들이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그 건물이라도 팔 수 있으면. 민호야, 걱정 마라. 엄마가 뭐든지 해줄게. 하지만 어머니도 요양원비 내는 것도 빠듯하실 텐데.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저는 요양원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아니,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일부러 그런 걸 숨겼었어요. 아들이 제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거든요. 민호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그 건물 일부터 알아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진실을 조금씩 알려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요양원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원장님, 제가 서울에 잠깐 다녀와야 할 일이 있는데요. 어머님,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사실 저는 그동안 아들 모르게 서울에 있는 제 재산들을 관리해 왔어요.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옛날 제가 운영했던 순덕이네 한정식 자리였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건물은 여전히 제 소유였거든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건물 하나 정도는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 이 동네 건물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어머님 건물이면 시세가 꽤 나갈 텐데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다행히 아들 빚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들한테는 이 건물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처럼 말해주세요. 왜요?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엄마가 이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자기가 왜 그동안 고생했나 싶어서 상처받을 것 같아요. 중개업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그날 저는 옛날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 식당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지금 아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니 그래도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한테 조금씩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하지만 너무 갑자기 말하면 아들이 충격받을 테니까 천천히 조금씩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아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아들한테서 깜짝 놀란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아들 말로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그 건물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완전히 흥분해 있었어요. 자기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돈이었으니까 그럴 만도 했죠. 저는 담담하게 다행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알게 된 게 전체 재산의 극히 일부라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정말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건물을 샀는지, 그 식당은 정확히 뭐였는지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했던 식당이 그냥 작은 식당이 아니었다고. 순덕이네 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꽤 유명했었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어떤 식당이었냐고 물어서 그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도 종종 왔었고 손님이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고 설명해 줬어요.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좀 벌었지만 아들 대학 학비도 많이 들었고 이런저런 일로 돈이 많이 나갔다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아들 대학 학비 정도는 제 수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게 말했죠.
아들이 그럼 왜 식당을 그만뒀냐고 물어서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니까 엄마도 이제 쉬고 싶어서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것도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식당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혹시 다른 건물도 더 있냐고 물어봤어요.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그건 엄마 노후 대비용이라고 그것까지 팔면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 사냐고 말했더니 아들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며칠 후 건물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아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빚도 다 갚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자주 뵈러 오겠다고,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요양원에 다시 면회 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와서 간병사님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어머니가 옛날에 유명한 식당 사장님이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식당 하나 했었을 뿐이라고 했는데 할머니들이 그 식당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순덕이네 한정식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김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명동에 있던 그 유명한 집이냐고. 거기가 맞는데요. 어머나, 제가 젊었을 때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집이었잖아요. 예약하기도 어려웠고, 김할머니가 흥분하면서 말씀하시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었다면서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어요. 갑자기 요양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 돈을 엄청 많이 벌었겠다고 하시길래 아니라고 그냥 그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할머니들은 이미 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조금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아들이 제 진짜 재산을 다 알게 되면 어떨까? 그동안 자기가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왜 저를 요양원에 보냈는지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아들이 다 알게 될 텐데 그때까지 계속 숨기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아들이 곧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제 통장 정리를 위해 은행에 갔다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날 아들한테서 온 전화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은행에서 제 명의로 된 계좌들을 확인해 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은행 직원이 서류를 계속 뽑아내더래요.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통장과 적금, 그리고 주식 계좌까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온 거구나 싶었거든요. 은행 직원이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아들은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나 봐요. 강남에 있는 건물 2채, 각각 50억 원이 넘는 가치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여러 은행에 나누어 둔 적금들이 총 8억 원, 주식 투자금이 2억 원, 모든 걸 합치면 12억 3천만 원이었어요. 아들이 중얼거리더라고요. 자기가 뭘 보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은행 직원이 확인해 주기로는 이 모든 재산이 지난 30여 년간 차근차근 모아진 거라고 했어요. 순덕이네 한정식 운영할 때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와 적금, 주식 투자까지. 그때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그동안 숨긴 이유가 있었다고, 아들이 제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다고. 하지만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회사가 망해갈 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을 때, 어머니는 이런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들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저도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수없이 고민했거든요. 도와줄까 말까? 하지만 저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도움을 받으면 아들한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정작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충격이 너무 커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아들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들이 앉더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자기를 사랑했다면 왜 그렇게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냐고. 저는 아들한테 천천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들이 어려울 때마다 제가 몰래 도움을 준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그 손해를 메워주기 위해 제가 몰래 돈을 보냈었거든요. 아들 명의로 복권에 당첨됐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들이 처음 집을 살 때도 대출이 잘 안 나와서 고생할 때 제가 은행에 돈을 미리 예치해 놓고 아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요. 손자들 학원비가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장학재단에서 지원금이 나왔다는 식으로 해서 몰래 도움을 줬었거든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다 어머니가 한 일이었냐고. 그럼요. 제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그런 도움을 받는다는 걸 모르길 원했어요.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어머니를 오해했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그동안 면회를 자주 못 온 것도 다 이해한다고, 아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들이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민호야, 일어나. 엄마는 너 원망한 적 없어. 하지만 아들은 계속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는데 자기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요양원에 보냈다고, 정말 자식 같지 않은 짓을 했다고.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아들도 자기 가정을 지켜야 했으니까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그런데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정말 자주 면회를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제 곁에 앉아 있곤 했어요. 예전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아들이 올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과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3년간의 요양원 생활과 나이가 나이인지라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더욱 미안해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제안했어요. 다시 서울로 모셔다가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라고. 이제는 돈 걱정 없으니까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다고, 여기가 편하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더 자주 와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저는 아들한테 천천히 들려줬어요. 아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아들만 보면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처음에는 정말 작은 식당이었어요. 평수도 얼마 안 되고 테이블도 5개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들한테 해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집에서 먹는 것 같다고. 그래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 후에는 유명한 분들도 오시기 시작했어요. 정치인, 연예인, 사업가들. 그분들이 오시면서 더 유명해졌고 예약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거라고.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도록,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 평생의 한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간병사분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셨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연락이 갔나 봐요. 급하게 달려왔는데 제가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꽉 잡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이제 막 제대로 효도하려고 했는데. 저는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아들이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며칠간 위험한 고비를 넘긴 후 다행히 저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들이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면서 어머니를 잃을 뻔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조심하면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그때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와서 제 곁에 있으려고 했어요. 회사 일도 최대한 줄이고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시간 나는 대로 요양원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이 제안했어요. 이제 서울로 모셔다가 집에서 함께 살자고, 간병사도 모시고 최고의 환경에서 모시겠다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들 가정에 부담이 될까 봐서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며느리도 와서 직접 말해주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그래서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3년 만에 아들 집으로 말이에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손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응,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비록 몸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은 정말 극진하게 저를 모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 안부를 묻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꼭 인사를 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제 옛날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저는 아들한테 천천히 들려줬어요. 아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아들만 보면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처음에는 정말 작은 식당이었어요. 평수도 얼마 안 되고 테이블도 5개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들한테 해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집에서 먹는 것 같다고. 그래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 후에는 유명한 분들도 오시기 시작했어요. 정치인, 연예인, 사업가들. 그분들이 오시면서 더 유명해졌고 예약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거라고.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도록,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 평생의 한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아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아직 말 안 한 게 하나 더 있어. 아들이 궁금해하면서 제 곁에 앉았어요. 뭐예요, 어머니? 저는 아들한테 천천히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엄마는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네. 내가 보증을 서준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도,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것도, 너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다 아셨어요? 너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엄마가 가만히 있었을 리 없잖아. 엄마 나름대로 알아본 거야. 아들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거짓말한 걸 다 아시면서도, 응, 사실 그때 엄마가 너를 도와줄 수도 있었어. 그 정도 빚은 엄마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거든. 하지만 엄마는 일부러 도와주지 않았다. 왜요? 저는 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무 쉽게 도움을 받으면 내가 더 큰 시련이 왔을 때 못 견딜까 봐서.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괜찮아. 그때 내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어. 엄마는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 어머니, 오히려 고마웠어. 내가 끝까지 엄마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돌봐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저는 아들한테 더 말해줬어요. 그리고 민호야, 엄마가 왜 평생 혼자 살았는지 아니? 네. 사실 엄마한테 재혼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 좋은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엄마는 거절했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너만으로도 충분했거든. 내가 있어서 엄마는 외롭지 않았어.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어머니, 그래서 엄마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내 하나만을 위해 산 인생을 말이야. 아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제 내가 알면 된 거야.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어요. 이제 엄마가 남긴 재산 얘기를 해보자. 어머니, 그건 어머니 것이에요. 아니야. 그건 내 거야. 하지만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 돈을 혼자만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 써라. 엄마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세상에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 손자들한테도 잘해줘. 엄마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아이들을 사랑해줘. 그게 사랑을 이어가는 거야. 네, 어머니. 마지막으로 영희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시어머니로서 부족했던 것 같아서. 하지만 너를 잘 돌봐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고 전해줘.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한테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다 해줬어요. 아들은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우선 제가 말한 대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순덕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재단이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돌봐드리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저녁에는 숙제도 봐주고 주말마다 어딘가 나들이도 데려가고 며느리한테도 정말 잘해줬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바라던 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아들도 저를 극진히 모셔주고 며느리도 친딸처럼 잘 대해주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주고 가끔 생각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결국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아들 집 거실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는 손자가 축구공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일 거예요. 요즘 아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퇴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호떡이나 붕어빵을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저한테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줘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친딸 같아요. 가끔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까지 직접 모셔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서 가져다 줘요. 손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방으로 뛰어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해줘요. 할머니 덕분에 용돈도 많이 생겼다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손자들한테 말해줘요. 할머니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그런데 요즘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아들이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덕 장학재단을 통해서 벌써 100여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가난해서 꿈을 포기할 뻔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요양원 후원 프로그램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아들이 직접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기 가족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꼭 가족 나들이를 가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며느리한테도 정말 잘해줘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꼭 깜짝 선물을 준비해주고 평소에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흐뭇해요. 제가 바라던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때 제가 죽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들은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테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전화드리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할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거나 간섭을 하신다고 해서 짜증내지 마세요. 그건 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관심한 부모는 잔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세요.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가끔 얼굴 한번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충분히 행복하세요. 그리고 혹시 저희 아들처럼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부모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가 되신 분들은 제발 자녀들에게 조건부 사랑을 주지 마세요.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고 성공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저는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 사랑했어요.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심지어 저를 요양원에 보냈을 때도 사랑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들과 화해할 수 있어서, 며느리와 손자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그리고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오늘 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건행하세요.